부산의 밤은 늘 그렇게 깊고 화려하고 적막하죠. 네온 사인이 번지는 해운대 뒷골목, 그 끝에 자리한 고급 술집 흑조의 무거운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들어선 건 정장 차림의 어른도 경호원도 아니었어요. 낡은 운동화에 후드티를 걸친 작은 소년 하나였거든요. 주먹을 꼭 쥔 채 두 눈을 빛내며 홀 안을 둘러보던 소년이 가장 안쪽 테이블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산 전체를 손에 쥔 남자의 넥타이를 두 손으로 꽉 붙들었죠. 아저씨 부하가 우리 엄마를 밤새 울렸어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부산 해운대구 뒷골목, 그 미로 같은 골목들 사이에 자리한 프라이빗 클럽 흑조는 간판도 없는 가게였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었고 아는 사람도 함부로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죠. 입구에는 검은 슈트를 차려입은 사내들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홀 안에는 낮게 깔린 재즈 선율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거든요. 조명은 어두웠고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숫자보다 무게감으로 존재하는 공간이었달까요? 홀 가장 안쪽 창가 자리, 차무진이 홀로 앉아 위스키 한 잔을 천천히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어요. 짧게 다듬은 머리카락과 날이 선 눈매가 묘한 무게감을 만들어냈는데 그 무게감의 정체는 힘이 아니라 고요함이었죠.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기뻐도 크게 웃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섭다고들 했습니다. 부산 일대 뒷세계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청조회의 수장, 차무진이라는 이름. 석자는 이 바닥에서 그런 온도를 가진 이름이었어요. 그 고요한 저녁에 균열이 생긴 건 출입문 쪽에서 들려온 소란 때문이었습니다. 꼬마야, 여기 그냥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고. 나가. 지금 당장. 경호를 맡은 사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런데 밀리는 소리가 없었죠. 신랑이 소리가 잠깐 이어지더니 홀 안의 공기를 가르며 작은 실루엣 하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후드티를 걸친 차림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꼭 쥐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홀을 가로질러 가장 안쪽 테이블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죠. 차무진 곁에 있던 경호원 2명이 본능적으로 앞을 막으려 했어요. 차무진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소년의 눈을 본 순간이었거든요. 그 눈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두려움을 이미 통과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울음을 삼킨 흔적이 역력한 그런 눈이었죠. 소년이 테이블 앞에 멈춰 섰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더니 차무진의 넥타이를 두 손으로 조용히 붙들었습니다. 홀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누군가 숨을 참는 소리가 들렸고 재즈 선율만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계속 흘렀거든요. 아저씨 부하가 우리 엄마를 밤새 울렸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소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무진이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소음 하나 없이요. 그는 소년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손이 자신의 넥타이를 쥐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둔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몇 살이야? 11살이요. 이름은? 박준우요. 차무진이 잠시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겁을 먹고 무언가를 꾸며낸 것도 아니었어요. 밤새 울다 지쳐서 그래도 어딘가는 가야 했기에 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죠.
차무진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앉아. 경호원 하나가 의자를 빼주었고 준우는 차무진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넥타이에서 손을 놓은 직후였습니다. 차무진이 경호원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자 홀 안에 있던 나머지 인원들이 조용히 자리를 비켜놨어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말해봐. 준우는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더듬거렸지만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목소리가 점차 안정을 찾았어요. 어젯밤 늦게 엄마가 전화를 받고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새벽에 문자 한 통이 왔는데 걱정 마. 조금 있다 들어갈게라고 적혀 있었지만 평소 엄마 말투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엄마 가방 속 수첩에 메모된 낯선 이름들과 번호를 뒤지다가 이 술집 이름을 찾아냈다는 것을 또박또박 설명했죠. 엄마가 얼마 전부터 무서워했거든요. 어디서 뭘 들었다고 모른 척해야 한다고 혼잣말했어요. 저한테는 말 안 해줬는데 저 다 들었거든요. 차무진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한번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손짓이었어요. 엄마 이름이 뭐야? 오수진이요. 영도구에서 작은 분식집 해요. 차무진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어요. 번호를 눌렀고 상대가 받기도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오수진이라는 여자, 어젯밤부터 행방불명. 영도구. 지금 당장 조사해. 전화를 끊고 나서 차무진은 준우를 다시 바라봤어요. 소녀는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반드시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었지만 울지 않았죠. 여기까지 혼자 왔어? 네. 무섭지 않았어? 준우가 잠깐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래도 엄마가 더 무서울 것 같아서요. 차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눈에 아주 잠깐 무언가 흔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11살 소년이 혼자 이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온 것이 자신이 수십 년간 뒷세계에서 마주친 어떤 담력보다 무겁게 느껴졌다는 걸 차무진은 속으로만 사겼거든요. 홀 바깥에서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차무진이 받았습니다. 보고 내용은 짧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죠. 수진 씨가 사라진 건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데려간 것이었고 그 누군가는 외부 세력이 아니었어요. 차무진의 표정이 그 순간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차무진은 준우를 흑조의 안쪽 대기실로 보냈어요. 경호원 중 인상이 가장 부드러운 강태호에게 소년 곁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따뜻한 음료와 먹을 것을 챙겨주고 아무것도 묻지 말 것. 지시는 그 한마디뿐이었죠. 그리고 차무진은 홀 안쪽 별실로 들어갔어요. 이 방은 술집 구조상 외부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위치였고 방음 처리도 되어 있었거든요. 차무진이 이 방을 쓰는 건 보통 내밀한 대화가 필요할 때였는데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조건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뒤 청조의 핵심 라인 3명이 차례로 들어왔어요. 부산 항만을 담당하는 총무 역할의 배성욱, 자금 흐름을 총괄하는 재무 라인의 이몽재, 그리고 정보를 관리하는 수석 실무자 한재봉이었습니다. 셋 모두 차무진보다 나이가 많거나 비슷했지만 그의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가볍게 뱉지 않았어요. 오수진이라는 여자, 어떻게 된 건지 아는 것부터 전부 말해.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한재봉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죠. 이틀 전 영도구 부두 근처에서 우리 쪽 내선 통화가 있었습니다. 암호 채널이었고요. 그 근처에 민간인이 있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우연히 일부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차무진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 통화 누가 했어?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세 사람이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차무진은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죠. 말 못할 이유가 있으면 그게 더 문제인 거 알지. 이몽재가 결국 낮게 말했어요. 조 이사님 쪽 라인이었습니다. 조 이사. 조영철. 청조의 서열 2위이자 차무진의 오른팔로 불리는 남자였어요. 조직의 외부 연결망과 자금 루트를 거의 단독으로 관리해온 인물이었고 차무진이 전면에 나서기 전 실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20년 가까이 해온 사람이었거든요.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차무진의 눈이 천천히 가늘어졌어요. 그 시각 조영철은 흑조와는 멀리 떨어진 부산 서구의 한 사무용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었고 3층 전체를 그가 차명으로 임대하고 있었죠.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사무실이었지만 실제로는 차무진 모르게 조영철이 독자적으로 굴리는 내부 거점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묶음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조영철은 그 앞에 앉아 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한 통 들어왔어요. 그의 라인 인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형사님, 흑조에 이상한 애가 들어갔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꼬마인데 오수진 여자 아들인 것 같습니다. 조영철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그 아이가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었죠. 어린애가 어떻게 이 술집 이름을 알았는지는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차무진이 이 아이를 통해 자기 쪽으로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보스님이 직접 애 얘기 듣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영철이 서류 묶음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창고 쪽에 연락해. 소리 안 나게 조용히 처리하라고. 그 말이 전선 너머로 전달되는 동안 조영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문 너머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무진이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을 거라는 건 알았죠.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을 거라고 조영철은 판단했어요. 20년이었습니다. 차무진이 자신을 의심하는데 20년이 걸릴 거라고 그는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지금 이 판 전체에 깔린 그의 계산이었습니다. 그것이 조영철이 저지른 첫 번째 오판이었어요. 다시 별실로 돌아오면 차무진은 세 사람을 향해 다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조영철이 직접 지시한 건지 라인이 알아서 한 건지 확인됐어? 배성욱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직접 지시였습니다. 여자가 암호 채널 내용을 들었다는 보고를 받고 조 이사님이 직접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처리. 그 단어가 방 안에 떠올랐어요. 차무진이 손가락 하나를 테이블에 짚었습니다. 딱 소리가 났죠. 그 채널에서 오간 내용이 뭐야?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더 길고 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차무진이 세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차례로 훑었죠. 내 조직 안에서 내가 모르는 채널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 채널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지금 내가 묻는 거야. 이몽재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조 이사님이 외부 세력과 독자적인 루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북한 쪽 신규 사업 라인인데 보스님께 보고되지 않은 건이에요. 그 내용이 그 채널에 담겨 있었고 오수진 씨가 근처에서 우연히 일부를 듣게 된 겁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차무진이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 뜨는 시간이 아주 길었죠. 20년이었어요. 차무진이 이 바닥에서 버텨온 시간이기도 했고 조영철과 함께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부산 중구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둘이 손을 잡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거든요. 차무진이 앞에서 치고 조영철이 뒤에서 받쳐주는 구조였어요. 그 누구도 그 균형을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아니 차무진조차도요.
배신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 차무진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는 것과 직접 마주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차무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영철 지금 어디 있어? 오늘 저녁 이후로 연락이 안 됩니다. 예상한 대답이었어요. 차무진이 재킷 단추를 잠그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수진 씨가 있는 곳 찾아. 지금 당장. 북한 창고 라인 전부 훑어. 30분 안에 위치 확인 안 되면 너희 중 누가 이걸 알고도 나한테 안 알렸는지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세 사람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이 닫혔고 차무진은 홀로 방 안에 남았어요. 그는 잠시 창문도 없는 그 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손을 뻗어 자신의 넥타이를 한번 내려다봤죠. 11살 소년이 두 손으로 붙들었던 그 자리가 아직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요. 차무진은 넥타이를 고쳐 매지 않았습니다. 흐트러진 채로 방을 나섰어요. 준우는 대기실 소파 한쪽에 앉아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코코아였습니다. 강태호가 건네주면서 따뜻하게 마셔라고 했을 때 준우는 고맙다고 했죠. 꼬박꼬박 예의를 챙기는 아이였어요. 강태호는 그 모습이 왜인지 마음에 걸려서 소파 옆벽에 그냥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준우는 컵을 쥔 채 바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돌아갔습니다. 새벽 4시 거실 불을 켜고 엄마 가방 속 수첩을 뒤지던 장면이었거든요. 수첩에는 알 수 없는 이름과 번호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그 중에서 유독 자주 등장한 이름이 있었어요. 흑조. 엄마가 별표를 2개 쳐둔 이름이었습니다. 준우는 그게 가게 이름이라는 걸 검색으로 알아냈고 학교 가는 척 평소처럼 집을 나와 버스를 2번 갈아탔죠. 지금 엄마가 어디 있을지를 생각하면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준우는 계속 다짐했습니다. 울면 아저씨가 진지하게 안 들어줄 것 같았거든요. 흑조 문을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내린 지시였어요. 준우야, 울지 마. 엄마 얘기 다 하고 나서 울어.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무진이었어요. 그는 준우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종이컵을 손에 쥔 채 소파 끝에 앉아 있는 소년을 잠시 바라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있는 곳 찾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요?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준우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이 남자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는 걸 11살 준우는 알 수 있었거든요. 차무진이 이어서 물었어요. 집에 엄마 말고 다른 어른 있어? 아빠는 없어요. 할머니가 계신데 충남이에요. 할머니한테 연락은 했어? 걱정하실까 봐요. 차무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아이가 새벽부터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는 게 그제야 완전히 와닿았거든요. 불도 혼자 켜고 수첩도 혼자 뒤지고 버스도 혼자 타고 이문도 혼자 열었어요. 그 사이 단 한 명의 어른도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엄마 데려올게. 준우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아랫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약속이에요? 차무진은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약속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뒷세계에서 지키지 못할 말은 처음부터 꺼내지 않는 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죠. 약속? 바로 그때 차무진의 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우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대기실을 나섰어요. 강태호가 뒤따라 나오며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북항 3번 창고 확인됐습니다. 조 이사님 쪽 라인 2명이 현재 그곳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무진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어요. 차 빼. 홀 안에 남아있던 청조의 인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소리가 없었어요. 아무도 뛰지 않았고 고함도 없었죠. 하지만 불과 3분 만에 흑조합 골목에는 검은 차 3대가 줄을 맞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무진이 조수석 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준우였습니다. 대기실 문을 직접 열고 나온 것이었어요. 후드티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골목 입구에 서 있었죠. 저도 갈게요. 차무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굳어졌다기보다 무게감이 더해진 표정이었어요. 안 돼. 엄마가 저 보면 울 텐데요. 제가 있어야 해요. 차무진이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이건 논리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저를 보면 울 텐데 제가 있어야 해요. 그 한 문장이 차무진의 판단을 잠깐 흔들었습니다. 강태호를 봤어요. 강태호도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얼굴이었죠. 차무진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절대로 차에서 내리지 마.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 탔습니다. 3대의 차량이 부산 밤길을 가로질렀어요.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창문 너머로 흘렀지만 아무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준우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앞만 바라봤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그 작은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강태호는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무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영철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항상 2발 뒤에서 걷던 남자, 언제나 고개를 낮추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낮춘 고개 뒤에서 다른 판을 짜고 있었던 거죠. 차무진은 배신 자체보다 그 긴 시간이 더 아팠어요. 20년 동안 조영철의 눈을 수백 번 봤는데 단 한 번도 그 안에 있는 걸 읽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요. 차 3대가 북항 방향으로 꺾었습니다. 멀리 부두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북항 3번 창고는 평소에 잘 쓰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청조회가 명목상 임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물건이 오가는 창고가 아니었거든요. 조용하고 외졌고 부두 노동자들도 잘 지나치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조영철이 이 장소를 택한 건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 차 3대가 창고 외곽에서 멈췄습니다. 차무진이 내리기 전에 뒷좌석의 준우를 한번 돌아봤어요. 차에서 절대 내리지 마. 강태호가 옆에 있을 거야. 준우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무진이 문을 열고 나섰어요. 창고 안은 형광등 하나가 불안정하게 깜빡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팔레트가 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파이프와 밧줄이 걸려 있었어요. 바닷소금과 녹슨 금속이 뒤섞인 냄새가 공기에 밴 채였죠. 그 한가운데 수진 씨가 있었습니다. 파이프에 기대 앉아 손목이 묶인 상태였어요. 눈 아래가 시퍼렇게 부어 있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밤새 겁을 먹고 울었던 흔적이 얼굴 전체에 남아 있었죠. 그래도 발소리가 들리자 고개를 들었고 차무진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수진 씨 옆에는 조영철 라인의 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차무진이 들어서는 걸 보더니 한 명이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그 순간에야 완전히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차무진이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수진 씨 앞으로 걸어갔어요. 많이 다치셨어요? 수진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어요. 차무진이 뒤를 보자 인원 하나가 칼로 결박을 끊었고 수진 씨의 손목이 풀렸습니다.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탓에 손이 붉게 눌려 있었죠. 바로 그때
창고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강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스님. 차무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준우가 창고 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차에서 내리지 말라고 했는데 발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소년의 눈이 어둑한 창고 안을 천천히 훑었어요. 그러다 파이프 옆에 쓰러지듯 기대어 있는 수진 씨를 찾아냈죠. 엄마. 그 한마디에 수진 씨가 무너졌습니다. 준우가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미끄러지듯 달려가서 엄마의 어깨를 두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아들의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죠. 둘 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서로를 꽉 붙든 채 두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차무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영철 라인 인원 2명을 향해 말했어요. 조영철 어디 있어? 모릅니다. 언제 연락 끊겼어? 오늘 저녁 8시 이후로 전화가 안 됩니다. 차무진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도망쳤네. 더 묻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에게서 더 얻을 것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철이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창고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진 씨와 준우를 여기서 꺼내는 일이었어요. 차무진이 수진 씨 쪽으로 걸어갔어요. 일어서실 수 있겠어요? 수진 씨가 준우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휘청했지만 준우가 꼭 붙들고 있었어요. 차무진이 재킷을 벗어 수진 씨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밖에 차 있어요. 병원 먼저 가시죠. 수진 씨가 차무진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 안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함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아직 가라앉지 않은 공포가 함께였거든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차무진이 준우를 내려다봤어요. 준우는 엄마 옆에 딱 붙어서서 엄마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를 구한 건 내가 아니야. 차무진이 준우에게 말했어요. 바로 너야. 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 눈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무진은 알 것 같았죠. 두려움을 넘어선 쪽에 있는 것. 그게 용기인지 사랑인지는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어쩌면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세 사람이 창고를 나섰습니다. 부두의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멀리 항구의 불빛이 파도 위에서 흔들렸죠. 준우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걸었고 차무진은 그 뒤를 따랐어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차가 북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차무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영철. 그 이름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망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뒷세계에서 사람을 끝내는 방법이 칼만은 아니라는 걸 차무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더 냉정하게, 더 완전하게. 그 사람이 다시는 이 세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 결심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죠. 수진 씨는 해운대 인근 개인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손목 찰과상과 탈수, 극심한 심리적 충격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다행히 신체적 부상은 크지 않았지만 담당 의사가 며칠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준우는 진료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내내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나오자마자 옆자리를 절대로 비우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다시 어딘가로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이요. 차무진은 병원 밖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손이 주머니 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3번 울렸고 그는 한 통씩 받으며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고 감정이 실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래서 지시를 받는 쪽이 더 긴장했거든요. 조영철의 행방은 여전히 파악이 안 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뒷세계에서 20년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모든 발자국을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차무진의 정보 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새벽이 되기 전 첫 번째 단서가 들어왔어요. 조영철이 지난 8개월 동안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북항 신규 사업 라인. 그 라인의 외부 파트너가 부산 외곽의 한 중소 물류업체였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합법적인 회사였지만 실제 운영 구조를 들여다보면 청조의 자금이 우회적으로 투입된 세탁 구조가 보였죠. 차무진의 공식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조직 안에 이중 권력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였거든요. 차무진이 앞에 있는 동안 그 뒤에서 조영철이 자신만의 판을 조용히 깔아온 것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차무진은 청조의 내부 실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홀 안이 아니었어요. 영도구의 낡은 인쇄소 건물 2층이었거든요. 청조회의 비공개 거점 중 하나였고 조영철 라인은 이 장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회의에 불린 건 5명이었어요. 모두 조영철과 직접적인 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차무진이 의도적으로 고른 것이었죠. 조영철이 8개월 동안 움직인 거 전부 역추적한다. 외부 파트너, 자금 경로, 접촉 인물 전부. 법으로 걸 수 있는 건 법으로, 조직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그쪽으로. 배성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직접 찾아서 처리하는 건 생각 안 하십니까? 차무진이 그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칼로 죽이면 순교자가 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이 뒷세계에서도 바깥세계에서도 발 한 발자국 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숨 쉴 공기까지 없애는 게 진짜 끝이거든. 방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5명은 그 말의 무게를 각자 흡수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영도구의 분식집은 사흘째 문이 닫혀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문 앞에서 돌아갔고 어떤 어르신은 문틈에 귤 한 봉지를 걸어두고 갔습니다. 다음 날 또 오는 분도 있었죠. 준우는 그 사이에도 학교를 갔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 평소처럼 집을 나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달랐죠. 수업 시간 내내 창밖을 바라봤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뭔가를 물어올 때마다 웃으며 넘겼어요.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준우는 원래 조용한 아이였으니까요. 하교 후 준우가 집에 들어서니 강태호가 와 있었어요. 식탁 위에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고 강태호는 그 앞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보스님이 챙겨드리라고 해서요. 드실 수 있는 거 몇 가지 사왔어요. 수진 씨가 방에서 나와 강태호를 보더니 한참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강태호가 나간 뒤 준우는 식탁에 앉아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열었어요. 소고기 장조림이 있었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는 반찬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었죠. 어쩌면 그냥 흔한 반찬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준우는 그것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날 창고에서 차무진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요. 내 엄마를 구한 건 바로 너야. 준우는 그 말을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칭찬인지 위로인지 아니면 진심인지를 11살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싫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어딘가가 그 말에 조용히 응답하고 있었죠. 저녁을 다 먹어갈 무렵 준우는 자기 방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후드티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창고에서 나오던 길 차무진의 재킷이 수진 씨 어깨에 걸쳐지면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준우가 아무도 모르게 주었거든요. 주머니 깊숙이 넣어뒀었어요. 작은 금속 핀이었습니다. 넥타이 핀이었죠. 심플한 디자인이었지만 손바닥에 놓이는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준우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돌려드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도 되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준우는 그것을 책상 서랍 안쪽 깊숙이 넣어뒀어요. 조영철의 흔적을 역추적하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차무진의 정보 라인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조영철이 8개월 동안 독자적으로 구축했다고 믿었던 루트는 사실 처음부터 여러 사람의 협조 위에 세워진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협조자들 중 일부는 사태가 터지자 스스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건 뒷세계의 오랜 습성이었으니까요. 조영철이 외부 파트너로 끌어들인 물류업체의 실소유주는 부산 출신의 사업가 남기철이었습니다. 나이는 50 초반이었고 겉으로는 중소해운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로의 자금을 세탁하고 유통시키는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어요. 남기철은 조영철과 3년 전부터 관계를 맺어왔고 이번 북항 신규 라인의 핵심 외부 창구였습니다. 차무진의 라인이 남기철에게 접근한 건 사흘째 되는 날 오전이었어요. 이몽재가 남기철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명함도 없이 큰 소리도 없이 들어가서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죠? 남기철이 봉투를 열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봉투 안에는 조영철과 남기철 사이의 자금 흐름 내역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청조의 자금이 어떤 경로로 남기철의 회사를 통해 유통됐는지 날짜와 금액과 계좌번호까지 전부 정리된 자료였거든요. 이몽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어요. 국세청에 이 자료가 가면 사업체 3개가 다 끝이에요. 검찰에 가면 이분도 같이 엮이고요. 조영철 씨 지금 어디 계신지, 그리고 그분이 밖으로 빼돌린 자금 종착지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남기철이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니었어요. 이몽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죠. 24시간 드릴게요. 남기철이 정보를 넘기는 데는 18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영철이 몸을 숨긴 곳은 거제도 외곽의 펜션형 주택이었어요. 남기철 명의의 부동산이었고 평소에는 쓰이지 않는 공간이었죠. 조영철은 그곳에서 다음 이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차무진은 직접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청조의 재무 라인이 움직였습니다. 조영철이 8개월 동안 청조의 자금을 빼돌린 전체 내역이 이미 정리된 상태였거든요. 외부 계좌 4개, 차명 부동산 2건, 그리고 오사카에 있는 유령법인 하나.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어요. 조직 내 권력 기반을 외부에 이식하기 위한 규모였죠. 이 자료를 국세청, 금융감독원, 부산지방검찰청에 동시에 전달하는 것. 그것이 차무진의 선택이었습니다. 칼이 아니라 서류, 피가 아니라 공문. 단 한 번의 폭력 없이 조영철이 밟아온 모든 길에 콘크리트를 붓는 방식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조영철이 접촉해온 외부 세력들에게도 조용한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죠. 조영철과 연결된 모든 라인에서 손을 떼라는 것. 거절할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뒷세계에서 차무진의 이름은 그 자체로 충분한 설명이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오후 거제도의 그 펜션에서 조영철이 떠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자금 계좌가 동결됐고 외부 파트너들이 연락을 끊었어요. 차명 부동산도 이미 조사선상에 올라 있었죠. 그가 부산으로 돌아오려 했을 때
아는 사람 중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년을 쌓아온 인맥이 하루아침에 침묵으로 돌아선 거예요. 힘이 있을 때 모인 사람들은 힘이 빠지면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거든요. 그게 뒷세계였습니다. 조영철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번호는 차무진이었어요. 차무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도구 분식집은 나흘 만에 다시 문을 열었어요. 수진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국물을 올렸습니다.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죠. 제일 먼저 들어온 단골 어르신이 말했어요. 어디 아팠던 거야? 며칠 문 닫길래 걱정했지.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조금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어요. 좀 쉬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준우는 학교 후 분식집에 들러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엄마가 국물 끓이는 소리, 손님 들어오는 소리, 그릇 놓이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죠. 준우는 연필을 쥔 채 그 소리들을 그냥 듣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소리들인데 며칠 전만 해도 이게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거든요. 준우의 책가방 안 교과서 사이에는 작은 넥타이 핀 하나가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조영철이 부산지방검찰청에 소환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어요. 죄목은 횡령과 조세 포탈, 특수재산 은닉이었습니다. 기사는 나지 않았죠. 이런 종류의 사건은 뒷세계의 정보가 공식 수사 채널로 흘러들어가는 방식으로 처리됐고 겉으로는 일반 기업 비리 사건처럼 보였거든요. 조영철의 이름 앞에는 그냥 무역업 종사자라고 적혔어요. 뒷세계에서는 달랐습니다. 소환 소식은 하루 만에 부산 전역 관련 업계에 퍼졌어요. 조영철이 청주회에서 잘렸다는 것, 차무진이 직접 처리했다는 것이 소문으로 돌았죠. 정확한 경위를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누구도 조영철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끊어진 선이었으니까요. 조영철은 조사가 시작되기 이틀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차무진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전화가 아니라 청주의 내부 인물을 통한 중간 정갈이었습니다. 내용은 협상 제안이었죠. 자신이 빼돌린 자금 일부를 돌려줄 테니 이 사태를 여기서 마무리하자는 것이었어요. 차무진이 그 정갈을 받은 건 흑조의 별실에서였습니다. 정갈을 전한 인물의 얼굴을 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조영철한테 전해. 상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협상은 내가 먼저 연락할 때 하는 거야. 내가 먼저 연락한 적 없거든. 그것이 답이었어요. 정갈을 가져온 인물이 방을 나갔고 차무진은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이틀 뒤 조영철이 소환됐어요. 수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정확하고 방대했기 때문이었죠.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 유령법인의 실제 운영 기록, 남기철을 통해 흘러간 자금의 최종 목적지까지. 조영철의 변호인이 방어 논리를 세우기 어려운 수준이었거든요. 3주 후 조영철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법원 앞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순간을 담은 사진 한 장이 다음날 지역 경제지에 작게 실렸죠. 기사 내용은 간략했습니다. 무역업 종사자의 재산 은닉 혐의. 청조회라는 이름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뒷세계에서는 그 사진 한 장이 더 많은 말을 했죠. 법원 앞에 선 조영철의 얼굴은 20년의 위세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에 힘이 없었습니다. 차무진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사건이었는데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죠. 이게 차무진 방식이라는 것을요. 그 무렵 준우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담임 선생님이 준우를 방과 후에 불렀습니다.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고
친구들과 말수도 줄었다는 이유였거든요. 집에 무슨 일 있었어? 준우야. 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선생님. 그래. 힘든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돼. 준우가 잠깐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선생님, 용기를 냈는데 무서웠던 건 용기가 아닌 건가요? 선생님이 멈칫했어요. 예상 밖의 질문이었죠. 무서운데도 했으면 그게 진짜 용기 아닐까? 준우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지만 준우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넥타이 핀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형광등 빛을 받아 금속이 조금 빛났죠. 무서운데도 했으면 그게 진짜 용기야. 준우의 입술이 살짝 당겨졌습니다. 웃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핀을 서랍에 다시 넣는 대신 책상 위 작은 상자 안에 올려뒀습니다. 숨겨두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곳에 두기로 한 거였죠. 같은 시각 차무진은 흙조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운대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이 손에 있었지만 많이 기울이지는 않았죠. 테이블 위에 놓인 폰 화면에는 영도구 분식집 주소가 지도로 떠 있었어요. 강태호가 반찬을 사러 가면서 저장해둔 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차무진이 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 지키고 싶은 게 생겼다는 걸 그는 느꼈어요. 그게 사람인지 장면인지 11살 소년이 보여준 그 눈빛인지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했죠. 그게 다였어요. 조영철의 구속이 확정된 날 부산의 날씨는 맑았어요. 봄이 막 시작되려는 시기였습니다. 해운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은 높고 투명했죠. 뒷세계의 어떤 사건과도 무관하게 부산은 그냥 평범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조영철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횡령액 환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부산 뒷세계 어디에서도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어요. 20년의 위세가 그렇게 끝났죠. 칼이나 피가 아니라 서류와 숫자와 침묵으로. 차무진이 선택한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선 안에 있었습니다. 청조의 내부도 정리가 됐어요. 조영철 라인에 연루된 인물들 중 일부는 스스로 물러났고 일부는 차무진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큰 소란은 없었죠. 조직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조용히 돌아갔고 차무진은 그 중심에서 달라진 것 없이 앉아 있었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딱 하나였습니다. 영도구 분식집이 차무진의 레이더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었어요. 공식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계약도 없었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었죠. 그냥 강태호가 가끔 그쪽 방향으로 지나가는 일이 생겼고 분식집 근처를 오가는 낯선 얼굴이 하나 늘었어요. 수진 씨는 그게 차무진 쪽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았죠. 그냥 그 사실이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한 안도로 바뀌었거든요. 준우는 그 이후로 몇 번인가 강태호를 분식집 앞에서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아는 척을 했고 두 번째부터는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쯤 됐을 때 준우가 물었죠. 아저씨, 차무진 아저씨가 보내신 거죠? 강태호가 멈칫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시선을 피하려는데 준우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강태호가 그 말을 그날 저녁 차무진에게 전했어요. 차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잔에 남은 위스키를 한 번에 다 비웠죠.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준우는 혼자 버스를 탔어요. 해운대 방향이었습니다. 흑조 앞까지 걸어갔지만 문 앞에서 멈췄죠.
잠깐 서 있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직 몰랐거든요. 11살이 조폭 두목에게 감사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요. 세 번째 되는 날 차무진이 먼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두 사람이 흑조 입구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해운대 뒷골목의 낮 풍경이 앞에 펼쳐졌죠. 차무진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준우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나란히 앉아 있다가 준우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넥타이 핀이었습니다. 줍줬어요. 그날 창고에서요. 돌려드리려고요. 차무진이 그것을 내려다봤어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죠. 그냥 가져. 이거 비싼 거 아닌가요? 값이 문제가 아니야. 준우가 핀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차무진이 준우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그날 밤 흑조 안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았어요. 두려움을 이미 통과한 사람의 눈이었죠. 이건 그날 내가 한 일에 대한 거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준우가 잠시 핀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랍이 아니라 주머니예요.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왔어요. 골목 안으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차무진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죠. 앞으로는 이런데 혼자 오지 마. 네. 근데 오고 싶으면. 차무진이 말을 잠깐 멈췄어요. 그러더니 짧게 덧붙였습니다. 강태호한테 연락해. 데려다 줄 테니까. 준우의 입술이 살짝 당겨졌어요. 이번엔 분명히 웃음이었습니다. 차무진은 보지 않는 척했지만 보고 있었죠.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계약도 아니었고 공식적인 약속도 아니었어요. 어느 봄날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 침묵을 나눈 두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본 것이었죠. 준우는 이후로도 가끔 흑조 근처에 나타났어요. 강태호에게 연락해서 차무진에게 전해달라는 방식으로요. 차무진은 항상 나왔습니다. 때로는 벤치에서, 때로는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은 채로 그냥 함께 있었어요. 수진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죠. 이 남자가 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말이 아니라 존재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어머니의 눈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용기는 무서운데도 하는 것이라는 것. 진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준우는 그 넥타이 핀을 오랫동안 간직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서랍 안쪽이 아니라 늘 꺼낼 수 있는 곳에 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 사람에게 준우는 그냥 웃으며 말했죠. 용기의 값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11살 준우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갔을 때 그 손에 준 건 무기도 배짱도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가 더 무서울 것 같아서 그 마음 하나였죠. 그 마음 하나가 차무진의 20년을 흔들었고 조영철의 배신을 끝냈고 말 없는 유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살다 보면 용기를 내야 할 순간이 찾아오죠. 대부분은 무섭고 준비가 안 된 채로 찾아와요. 하지만 준우가 보여줬듯이 무서운데도 발을 떼는 것이 진짜 용기랍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들이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 하나, 작은 위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